안녕하세요. 70여 년의 길고도 짧은 삶 속에서 차마 믿기 어려운 기적과도 같은 인연을 바로 눈앞에서 마주했던 이제는 황홍이에 접어든 애청자 박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라는 오래된 격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입게 되는 그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은 부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흐르는 물처럼 혹은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처럼 빨리 잊어버리되 다른 이에게서 받은 그 따뜻한 도움과 값진 배려는 평생토록 마음속 깊은 곳 단단한 대리석 위에 깊이 새겨두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든 아니면 또 다른 나와 같이 그 따뜻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든 아낌없이 다시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하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이 말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고 또 미숙했던 어린 시절부터 정반대로 제가 받은 그 모든 상처들은 단단한 대리석 위에 아주 깊고도 선명하게 새겨두고 반대로 제가 받은 그 몇 안 되는 작은 은혜들은 너무나도 쉽게 부서지고 흩날리는 모래 위에 아무렇게나 새겨두었던 그런 어리석고도 못난 아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은 은혜라고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절망하며 살아왔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초등학교에도 차에 들어가기도 전인 아주 어린 나이에 저의 부모라는 사람들은 차갑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미련 없이 버렸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뿐인 자식이었던 저까지도 아주 매정하게 함께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도 그 목소리도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하기만 한 저의 어머니라는 사람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자마자 바로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고 저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 후로 마치 삶에 대한 모든 의욕과 의지를 다 놓아버린 사람처럼 매일같이 술로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아버지가 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는 그 처참한 모습만 보게 되었고 아버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일도 나가지 않았고 집 안에는 언제 치웠는지도 모를 퀴퀴한 먼지와 함께 아버지가 밤새도록 비워내는 그 역겨운 술병들만이 아무렇게나 나뒹굴며 쌓여만 갔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어린 저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저의 친할머니셨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시 정신이 들었을 때 제가 그만 수두에 걸려서 온몸에 열이 펄펄 끓고 몹시도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런 제가 귀찮았던 것인지 아니면 술김에 잠깐이나마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인지 아버지는 저를 할머니 댁으로 보내놓았고 그 후로는 아예 저를 다시 데리러 오지도 않아서 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 댁에서 계속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며칠 밤낮을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던 저를 단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밤낮 없이 정성껏 간호해 주시면서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아주 조금만 더 일찍 저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미안해서 그 어린 손녀를 품에 꼭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우시는 그 할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얼굴 위에 난 그 깊고도 선명한 주름을 따라 하염없이 흘러내리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저는 아직까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은혜야. 이 할미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며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우셨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은 제가 어떻게든 잘 키울 것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만 뻥뻥 쳤었는데 이 못난 할미가 우리 은혜를 너무나도 늦게 데려와서 정말이지 참말로 미안하구나. 미안해 내 새끼야. 말 그대로 저는 할머니께 구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창 부모 곁에서 온갖 재롱과 어리광을 다 부리며 사랑받고 자라야 할 그 가장 좋았을 나이에도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할머니에게 마치 짐짝처럼 훌쩍 떠넘기고 버리고 간 것이 저는 오히려 그렇게나 좋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 더 이상 배가 너무나도 고파서 찬밥 덩어리를 멀건 김치 국물에 억지로 비벼서 허겁지겁 삼키지 않아도 되었고, 매일 하루 3끼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친부모에게서조차 따뜻하게 한번 안겨본 기억이 없는 저를 제 그 작은 몸이 잠깐이라도 식을 새 없이 밤낮으로 그 따뜻한 품에 꼭 끌어안아 주시던 분이 바로 저의 할머니셨으니까요. 얼마나 제가 할머니하고 함께 사는 것이 좋았냐면요. 매일 밤마다 할머니가 제 작은 가슴팍을 부드럽게 토닥여주는 그 따뜻한 온기에 스르르 잠이 들면서 저는 속으로 부디 제 아버지가 저를 다시는 데리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이대로 저를 아주 깨끗하게 잊고 버린 채 저와 할머니가 없는 아주 먼 곳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빌고 또 빌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제 어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깊은 상처와 원망의 무게가 바로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 그런 간절한 소원이 무색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또다시 저와 할머니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저를 버리고 간 지 고작 1년이 조금 넘었을 바로 그때였죠. 그냥 그렇게 나타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살던 그 허름한 집마저도 술값으로 다 날려먹고는 아예 할머니 집에 눌러앉아 얹혀 살기 위해 온 것이었네요. 그런데 그나마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인간이 할머니 집에 얹혀 살긴 했어도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은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한다면서 며칠 동안이나 공사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서 지내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또 다른 며칠은 그렇게 힘들게 번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또다시 술값으로 다 써버린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본인이 힘들게 번 돈 늙은 어머니와 어린 자식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생각도 없이 본인이 전부 다 써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 돈이 없다고 돈 좀 달라고 집에 기어들어와서는 할머니께서 힘들게 모아두신 그 얼마 되지 않는 쌈짓돈을 내어줄 때까지 온갖 행패를 부리며 할머니를 괴롭히는 그 추악한 꼴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도 저 인간이 정말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또 끔찍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다른 과목들은 다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유독 과학 시간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때 마침 유전자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어린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니 뭐 그리 심오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그저 자식의 그 기질이나 외모 같은 것들이 부모를 많이 닮는다는 그런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학교에서 그 내용을 배웠을 때 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부모라는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렸는데 정작 내 외모도 그리고 내 성격도 전부 다 그 사람들에게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 역시도 그들과 비슷한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그런 제 깊은 마음도 제대로 모르는 담임 선생님께서는 다음 과학 시간까지 각자 부모님과 함께 나온 가족 사진을 한 장씩 가져와서 본인과 부모님의 외모가 과연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서로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하셨고, 저는 차라리 다음 과학 시간이 아예 오지 않기를, 아니 차라리 학교가 그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기라도 하기를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방에서 혼자 침울하게 앉아있는 저를 보고 할머니께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학교에서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느냐, 아니면 혹시 친한 친구랑 싸우기라도 했느냐 하고 걱정스럽게 물으시는 할머니께 저는 그날 학교 과학 수업 시간에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드렸고, 저는 절대로 그 사진을 가지고 학교에 가고 싶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할머니께서는
다음날 아침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아주 작은 일회용 카메라를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를 예쁘게 빗겨주시고 할머니도 당신의 그 하얀 머리를 곱게 빗으시더니 그때 할머니 집 그 작은 마당 앞에 나란히 서서 저와 함께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호가 제 어릴 적 이름이었습니다. 이거 이 할미가 오늘 저녁에 읍내 사진관에 가서 예쁘게 사진으로 뽑아올 테니까 내일 학교에 꼭 가져가거라. 그리고 너는 네 아빠나 내 엄마가 아니라 바로 이 할머니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 그렇게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 똑똑히 말하거라. 알겠지? 여기 이렇게 동그랗고 예쁜 눈이랑 우윳빛처럼 뽀얀 피부도 전부 다 이 할머니 닮은 것이고 내 그 뼈대가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것도 전부 다 이 할미를 닮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란 말이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똑똑해서 바느질도 잘하고 뭐든지 야무지게 척척 다 잘하는 것도 전부 다 이 할머니를 닮아서 그런 거라고 해. 미호가 너는 내 아빠나 내 엄마는 단 하나도 안 닮았어. 너는 오직 이 할머니만 닮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아빠랑 내 엄마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멋진 사람으로 크게 될 것이다. 알았지? 내 새끼. 오래전부터 제게 유일한 가족은 오직 할머니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저를 유일하게 믿어주고 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이었죠. 그런 할머니께서 제가 고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제 나이 19살 때 그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다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월이 조금씩 더 지나면서 제가 할머니보다 키가 훨씬 더 훌쩍 커지고 또 힘도 더 세지면서 언젠가는 할머니와의 이별이 이렇게 불쑥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는 있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에 깊은 주름이 하나둘씩 더 늘어나고 매일같이 드시는 그 약의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할머니께서 언젠가는 저를 떠나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어렴풋이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별의 순간이 정말로 제 눈앞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니 눈앞에 혹시라도 저승사자가 있다면 차라리 이 못난 저를 대신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빌고 매달릴 정도로 너무나도 슬프고 또 괴롭더라고요. 할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네, 할머니, 이렇게 가버리시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제발 저 좀 버리지 마세요. 그냥 저랑 같이 더 살아요. 제가 어떻게든 아르바이트해서 병원비 다 벌 테니까 10년, 아니 5년만이라도, 아니 제발 딱 1년만이라도 더 저랑 같이 살아주세요. 네, 할머니,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저의 그 철없고 이기적인 모습이 임종을 바로 눈앞에 두신 할머니에게도 그리고 돌아가셔서도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그런 아주 무거운 마음의 짐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걸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더라면 아마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아직 성인이 되기도 전인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상복을 입고 상주 완장을 차고는 할머니의 그 텅 빈 빈소를 홀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그 아버지가 오긴 했지만 그 인간이 그곳에 온 이유는 오직 장례식장에 마련된 그 값싼 술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 술을 아주 그냥 실컷 퍼마시다가 나중에는 남은 술병들까지 바리바리 싸들고는 어디론가 또 홀연히 사라져버렸었죠. 할머니께서는 본인이 당장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 그렇게 위태롭게 서 계셨을 때에도 오직 하나뿐인 손녀인 제 걱정뿐이셨나 봅니다. 하나 남은 친척이었던 먼 시골의 고모 할머니께 저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가셔서 저는 다행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고모 할머니의 그 따뜻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제가 그 후로도
그토록 악착같이 사회에서 제대로 한번 자리를 잡으려고 그토록 발버둥 쳤던 건 어떻게든 먼저 하늘로 가셔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우리 할머니의 그 마지막 믿음을 어떻게든 지켜드리고 싶어서였던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그 큰 대기업 공장에 생산직으로 취직해서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그 고된 추가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건 무엇보다도 제가 제 그 한심한 부모와는 전혀 다른 아주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제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은 그런 절박한 마음 때문도 있었습니다. 대리석에 제가 받은 그 모든 깊은 상처와 지독한 원망들을 하나하나 다 새겨 넣으면서 언젠가는 나를 이렇게 무참하게 버린 그들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만큼 아주 멋지고 훌륭하게 잘 살아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매일 밤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죠. 하지만 돈벌레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어디든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제가 그렇게 피땀 흘려 돈을 벌기 시작하니 평생 동안 1년에 한두 번 얼굴조차 제대로 보기 힘들었던 그 인간 제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뻔뻔스럽게 나타나더군요. 야, 이년아 애비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뭐 하는 게냐. 당신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참말로 기가 막혀서. 당연히 애비가 딸년 어디 사는지 정도는 다 알고 있지. 네가 내 피하고 살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그걸 내가 모를까봐 이년아. 네 아버지가 너 찾느라 그동안 고생을 또 얼마나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는지 알아. 이렇게 딸년 면상 직접 보러 일부러 찾아왔으니까 그 보답하는 의미로다가 용돈이나 좀 두둑하게 내놔봐라. 나도 이제 내 딸년이 지 밥벌이 정도는 할 만큼 다 컸으니까 너 그동안 키워준 그 보상은 좀 받아야 하지 않겠냐. 처음에는 그렇게 찾아오면 저는 그 인간과 단 1초라도 더 엮이고 싶지 않아서 가진 돈 중에서 얼마라도 쥐어주고는 몇 초라도 더 빨리 그 인간을 제 눈앞에서 보내버리곤 했습니다. 그냥 그 인간이 제 앞에서 버젓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칭하는 그 꼴 자체를 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때 그 찰나의 순간에만 효과가 있었을 뿐 좀 더 길게 본다면 제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던 아주 어리석은 실수였습니다. 몇 번 그렇게 쉽게 돈을 받아보니 제가 그저 누르면 돈이 나오는 그런 고장난 구멍 정도로, 아니 황금알까지는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달걀이라도 낳는 그런 만만한 거위 정도로 보였었나 봅니다. 정말이지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찾아와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더군요. 나중에는 제가 더 이상 참다 못해서 그 인간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거예요. 고열 때문에 헛것까지 보던 그 어린 나를 귀찮다고 할머니 집에 그냥 내다 맡긴 그 인간이 대체 무슨 낯짝으로 아직까지도 내 앞에 나타나서 키워준 값 운운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냐고요. 내가 당신한테 키워준 보답을 해야 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나를 진짜 딸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라고요. 그 말을 들은 그 인간은 정말이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런 해괴망측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뭐 내가 없었으면 네가 그 할머니 밑에서 제대로 자랄 수나 있었을 것 같아. 내 할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인데 네가 내 딸인 덕분에 네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었던 거라고. 그런 것도 모르고 어디서 감히 나한테 큰 소리야. 참담했습니다. 평생 동안 애비 노릇 한 번 제대로 안 한 그 인간이 이제 와서 내세울 것이라고는 고작 그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뿐이라는 게 말이죠.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심정으로 그 인간에게 소리쳤습니다. 애초에 내가 당신 딸로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억울하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당신 같은 인간이 내 아버지라는 그 끔찍한 사실조차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것 아니냐고요. 아마 그때까지 제 아버지라는 그 인간 때문에 제 가슴속 대리석 위에 새겨진 그 깊은 상처들만 해도 이미 그 대리석 위가 아주 빼곡하다 못해
더 이상 바늘 하나 씻을 자리조차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넓고 넓은 대리석 위에서 단 하나뿐이었던 우리 할머니에게서 받은 그 따뜻한 은혜를 새겨놓았던 그 작은 곳을 이제는 도저히 찾을 수도 없을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러다가 할머니의 그 크신 은혜 말고도 제가 제 마음속 대리석 위에 또 다른 따뜻한 은혜를 새길 수 있게 해준 그런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제 남편 박정민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때 한창 일하고 있던 그 볼펜 공장의 생산관리 직원이었는데 저보다는 조금 늦게 입사를 하긴 했지만 저보다는 한 살이 더 많은 연상이었고 제 직속 상사로 처음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입이나 다름없어서 처음에는 일 처리가 좀 어리숙하고 서툴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격이 워낙에 꼼꼼하고 또 성실해서 공장 내에서도 그 평판이 아주 좋았고 또 금방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서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남편은 원래부터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어서 처음에 제게 먼저 다가와 이것저것 말을 걸어왔을 때도 저는 그냥 그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나 흔히 보이는 그런 가벼운 호의일 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게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저에 대한 특별한 연애 감정이라고 제게 처음으로 고백을 했을 때는 솔직히 많이 당황스럽고 또 어색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은 누가 봐도 참으로 괜찮고 또 반듯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 당시 제게 그런 연애라는 감정은 그저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사치일 뿐이었으니까요. 당장 저 혼자 먹고 살기도 너무나 바쁘고 또 힘든데 그리고 이 넓고 넓은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지켜주고 아껴줄 사람은 오직 나 자신 하나뿐이라고만 굳게 믿어온 제게 새롭게 또 다른 소중한 사람을 제 인생에 들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모험이자 감당하기 힘든 사치일 뿐이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남편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애써 모른 척하기도 하고 또 몇 번이나 단호하게 거절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거절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아주 꿋꿋하고 또 우직하게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의아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괜찮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그냥 나 말고 다른 평범하고 좋은 여자 만나면 될 것을 이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남편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말했었고요. 제가 뭐라고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귀한 시간 낭비하시면서 저를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저보다 훨씬 더 조건 좋고 예쁜 여자 만나서 연애하시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 그 매몰찬 말에 오히려 약간 화가 난 사람처럼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제 바뀐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에 스스로 개명을 했습니다. 가모 어때서요? 그럼 저는 지금 선영 씨처럼 그렇게 뭐 하나 제대로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여자나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속 없는 놈이라는 말씀이세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함부로 낮춰서 깎아내리면 그건 자기 자신만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선영 씨를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 소중한 마음까지도 전부 다 함께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생판남에게 한번 기대보고 싶다는 그리고 또 한번 기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한 번쯤은 이 지긋지긋한 짐들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기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내 이 처지 때문에 또다시 이 소중한 기회를 포기하면 나중에 분명 크게 후회할 것만 같아서 저는 마침내 제게 내밀어진 남편의 그 따뜻한 손을 잡았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아주 어렵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딱히 보여줄 것도 별로 없었지만 적어도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지긋지긋하고 구질구질한 모습만큼은 절대로 다시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연애할 때
남편과 함께 길을 걷다가 우연히 제 그 인간 말종 아버지라는 작자를 길에서 마주쳤을 때는 정말이지 그냥 그 자리에서 땅속으로라도 푹 꺼지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창피하고 또 비참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늦은 밤 제 작은 원룸 앞까지 저를 바래다 주었는데 그때 집 앞 작은 공터에서 제 아버지가 불량배처럼 담배를 뻐끔뻐끔 태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가 가로등도 몇 개 없는 아주 어둡고 으슥한 곳이라서 처음에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내 쇠가 잔뜩 녹슨 것처럼 아주 듣기 싫은 목소리로 이야 내 딸 미옥이 아니냐 하고 저를 불렀을 때는 정말이지 등골이 다 오싹하고 서늘하다 못해 온몸이 그 자리에서 딱딱하게 굳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너 언제 집 열쇠 바꿨냐? 내가 내 딸년 집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데도 못 들어가고 이 쌀쌀한 밤에 하염없이 밖에서 이렇게 떨어야 하냐 하면서 바닥에 더러운 침을 탁하고 뱉어냈고 저는 너무나도 창피하고 또 무서워서 도망치듯이 남편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난 남편에게 저는 처음으로 제 그 아픈 가정사에 대해 아주 어렵게 말을 꺼내주었죠. 저는 남편이 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분명 저한테 크게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못해도 그전과는 아주 다른 그런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남편은 오히려 저를 더욱더 안쓰럽게 여기며 매일같이 제 집 앞까지 저를 바래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또다시 불쑥 찾아온 제 아버지를 길에서 만나게 된다면 아버지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버님, 제발 선영 씨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계속 이렇게 찾아오셔서 선영 씨 힘들게 하시면 제가 아버님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한창 일하실 수 있는 건강한 나이이신데 어디든 가셔서 정당하게 돈을 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디 생전 처음 보는 젊은 사람 말을 순순히 들을 리가 있나요? 네가 지금 뭔데 참견이야. 남의 귀한 가정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고 당장 꺼져. 혹시 인연이 버는 돈 네가 다 가로채려고 지금 나한테 와서 이따위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니냐는 그런 해괴망측한 말까지 짓거리더군요. 나중에는 남편도 그 인간의 그 아나무인 격 태도에 완전히 질렸는지 더 이상 설득하는 것을 그만두고 아주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를 했습니다. 선영 씨, 이제 당신 혼자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다시는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애초에 자식을 낳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 겁니다. 선영 씨가 이렇게까지 바르고 착하게 잘 큰 걸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당신 같은 부모 밑에서 평생을 원망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온 자식 손에 잘못되는 거, 그거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2번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이제는 선영 씨가 참아도 제가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남편은 돌아가신 제 할머니를 제외하고 제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온전히 의지하게 된 그런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만나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했던 건 제 기구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결혼 과정에서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도 했네요. 바로 제 결혼 소식을 제 아버지인 그 인간에게 직접 알린 것입니다. 저는 초가을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그 인간에게 미리 말을 전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인간은 대뜸 그 싸가지 없고 건방진 놈이랑 정말로 하는 거냐 고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제 남편이 본인에게 평생 자식을 갖지 못하게 했어야 했다는 그런 모진 말을 했던 것에 대해 여전히 뒤끝이 단단히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제 결혼 소식을 그 인간에게 굳이 전하면서까지
아버지가 제 결혼식에 꼭 와주시기를 바랐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게나마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감으로 혹시라도 축하한다 딸아, 부디 잘 살아라 하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 그런 작은 기대마저도 아주 처참하게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네 결혼식에 가서 내 손이라도 잡고 신랑한테 넘겨주는 그런 행진이라도 같이 하자고. 그래, 뭐 좋다. 하나밖에 없는 딸년 결혼식인데 이 애비가 그 정도도 못 해주겠냐. 그런데 내가 지금 가서 입을 만한 번듯한 양복이 마땅히 없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냐. 요새 옷값이 또 얼마나 비싼지. 아니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돈 좀 두둑하게 보내봐라. 그럼 내가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고 번지르르한 최고급 양복 쫙 빼입고 가서 내 그 가녀린 손 곱게 한번 잡아주지.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도 좀 필요하고 또 이왕 가는 김에 내 애비 친구들까지 싹 다 부르면 축의금도 꽤나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때 받을 거 그냥 지금 미리 좀 당겨서 줘도 되고. 알아들었냐? 희망을 완전히 버리면 더 이상 절망할 필요도 없다더니.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에게 축하한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못하는 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기까지 한 인간에게 제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기대했었나 봅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파렴치한 말에 수십 년 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곡차곡 원망만을 새겨왔던 그 단단한 대리석이 산산조각이 나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고 아주 차분하고도 냉정한 목소리로 그 인간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올 필요 없어. 당신 같은 사람 내 결혼식에 발가락 하나라도 들여놓을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도 마. 나는 그냥 당신한테 알고나 있으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알려주려고 전화했던 것뿐이야. 한때는 그래도 나를 낳아준 부모라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가족이 당신이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나는 내 진짜 소중한 가족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 거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그냥 당신 혼자서 알아서 잘 살라고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거야. 나는 이제 드디어 내 진짜 가정을 꾸려서 떠나가는데 당신은 이제 정말로 이 세상에 혼자만 남게 되었으니까 뭐 마지막 인사라도 하려고. 그래도 당신한테 아주 작은 고마움 딱 하나는 있네. 만약 내가 애초에 당신 딸로 태어나지도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내 소중한 행복을 찾지도 못했을 텐데 말이야. 고마워요, 아버지. 평생 동안 딱 하나 나한테 정말 잘한 일이 바로 그거 하나 있어서 저는 그렇게 제 과거를 제 손으로 직접 묻고 남편과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무런 미련도 없이 제 가슴속 대리석에 그토록 오랫동안 깊이 새겨져 있던 그 모든 상처와 원망들을 깨끗하게 지우고 과거를 버릴 수 있었던 건 이제 제 앞에 새로운 대리석에 앞으로 평생토록 새겨야 할 그 수많은 따뜻한 은혜들을 아낌없이 그리고 무수히도 많이 베풀어줄 제 남편과 그리고 너무나도 좋으신 시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일 거예요. 남편뿐만이 아니라 시부모님께서도 혈혈단신고아나 마찬가지였던 저를 아무런 편견 없이 당신들의 진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자고 먼저 따뜻하게 품어주신 그런 너무나도 고마우신 분들이었거든요. 처음에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는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몹시도 불안하고 또 걱정스러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부모도 없이 외롭게 자란 가진 것 하나 없는 저를 과연 어떤 시댁에서 흔쾌히 며느리로 받아줄 집안이 솔직히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저의 그런 불안함과 걱정이 무색하게도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처음부터 저를 너무나도 따뜻하고 또 살갑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 김은주 여사께서는 나중에 저를 키워주신 제 할머니께 우리 며느리 이렇게 예쁘고 착하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그런 진심 어린 인사를
꼭 한번 드리고 싶다고 괜찮다면 저보고 할머니가 계신 그 납골당에 한번 같이 데려가 달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고요. 시아버지 박태진 어르신께서는 그때 당시 동네에서 꽤 유명한 수선집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수선집이 그냥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드라이클리닝이나 해주고 옷길이 좀 줄여주는 그런 평범한 곳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잘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오래된 얼룩이나 혹은 해지고 찢어져서 심하게 변질된 그런 가죽 제품들을 아주 그냥 감쪽같이 새 것처럼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거의 20년은 좋게 지난 그런 낡고 해진 가죽 가방을 이제 막 백화점에서 산 새 것처럼 아주 멋지게 바꾸시는 그 신기한 기술을 옆에서 직접 보고 있으면 정말이지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장인이 바로 우리 시아버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옷이나 손끝에서는 그 수선집에서 매일같이 사용하는 그런 독한 화학 약품 냄새나 혹은 매일같이 손끝이 다 닳도록 만지시는 그 가죽 특유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바로 그날 그 냄새가 혹시라도 제게 날까봐 엄청나게 신경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미호가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는 애칭이었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오늘 너한테 혹시라도 그 독한 약품 냄새나 퀴퀴한 가죽 냄새 같은 거 날까봐 그래서 행여나 우리 귀한 며느리한테 사랑 못 받을까봐 아침부터 백화점 가서 새로 장만한 비싼 옷으로 쫙 빼입고 동네 목욕탕까지 일부러 다녀왔단다. 그것도 모자라서 혹시 머리에서도 약품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미용실 가서 이발까지 새로 하고 왔어. 아이고, 우리 영감탱이 오늘 아침부터 아주 그냥 무지하게 바쁘셨네요. 시어머니의 그 정겨운 놀림에 시아버지는 멋쩍은 듯 헛기침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0년이 넘게 한평생 해오신 그 일인데 그렇게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 깊게 밴 냄새가 금방 다 가시겠어요. 지금도 제 코에는 살짝 나는 것 같은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동생 박현준이 짓궂게 놀려댔습니다. 박현준, 너 이놈의 자식 조용히 못해. 아니 뭐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노력이라도 하는 게 상대방한테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옥 씨 정말로 아직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아, 네 아버님. 아주 살짝 나기는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냄새를 한번 맡아본 적이 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친구분이 하시는 작은 바느질 공장에 할머니 따라 놀러 가면 거기서 늘 맡았던 그 냄새랑 아주 비슷한데 왠지 그때 그 행복했던 어린 시절 생각도 새록새록 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좋은데요. 제 말에 시아버지께서는 그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 아이고 다행이다. 그럼 그때 그 좋은 생각 나면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수선집으로 놀러 오너라 하시며 아주 유쾌하고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가족이라고는 오직 돌아가신 할머니와 저 이렇게 딱 2명뿐이었던 제게 시끌벅적하고 복작복작한 그런 새로운 가족의 따뜻함을 아낌없이 선물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시댁에서 합가를 해서 함께 살았는데 신혼 초에는 그동안 제가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잘 안 돼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다른 사람들의 그 부산한 말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는 것도 제게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식사할 때 온 가족이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 한 입 먹고 또 이야기하고 또 밥 한 입 먹고 또 이야기하면서 그 식사 시간만 기본으로 40분이 훌쩍 넘도록 하는 것도 제게는 너무나도 새롭고 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되었을 때 갑자기 저희 방문을 똑똑하고 두들기는 그 노크 소리에 깜짝 놀라서 나가보면 얘야 혹시 출출하지 않니? 다 같이 야식으로 뜨끈한 비빔밥이나 한번 해 먹자꾸나 하시는 시어머니의 그 환하게 웃는 얼굴도 제게는 너무나도 새롭고 또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이미 결혼해서 분가를 한 시동생은 본가에 올 때마다 늘 어디선가 맛있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포장해서 양손 가득 싸 들고 왔었는데 제가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된 그 후로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을 위주로 그렇게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희 집에 찾아오는 시동생의 그 양손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칼칼한 곱창 전골이나 매콤한 등갈비찜 혹은 싱싱한 해산물찜 같은 것들이 들려있는 것을 보고 뭔가 제가 이 집안 사람으로서 제대로 챙김을 받고 있다는 그런 뭉클한 느낌과 함께 내 생각을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게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소소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살면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답을 받고 또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절대로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에 더 가까웠습니다. 어차피 쥐구멍에 볕이 들어봤자 그곳은 여전히 어둡고 축축한 쥐구멍일 뿐이고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출발선부터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삐딱하게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과 결혼한 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까지 힘들고 외로운 고생을 했던 것인가? 그렇게나 처절하고 외로웠던 것인가? 하는 그런 감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나마 만나게 된 이 소중한 가족들 틈에서 행복하다라는 그런 따뜻한 감정이 느껴질 때면 늘 저를 애지중지 키워주신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났었죠. 그건 지금도 여전히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또 즐겁게 잘 사는 이 모습을 부디 하늘에 계신 저희 할머니께서도 꼭 보실 수 있었으면 하고 늘 간절히 바랐거든요. 아마도 돌아가신 할머니의 그 마지막 임종 앞에서 제가 너무나도 이성을 잃고 어린아이처럼 울고불고하며 매달려서 할머니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고 또 속상하게 만들었던 것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커다란 죄책감이 되어서 평생 동안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저희 할머니를 그렇게 애틋하게 떠올려주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김은주 여사께서도 생전에 단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하셨던 저희 할머니를 늘 마음속으로 떠올려 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첫 임신이 덜컥 쌍둥이였는데 아무래도 뱃속에 아이가 둘이나 들어있는 만큼 정말이지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배에 아주 무겁고 커다란 돌덩이 2개를 매달고 땅속으로 끝없이 꺼질 것만 같았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제 몸과 마음이 단 한순간도 편안하게 숙면을 취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그 10달이라는 그 길고 긴 힘든 시간을 다 버텨내고 마침내 출산을 했을 때는 그만 쌍둥이들을 한꺼번에 낳다가 골반뼈까지 골절되는 바람에 퇴원도 제대로 못하고 몇 주 동안이나 병원에 꼼짝없이 입원을 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매일같이 제 곁을 지켜주시며 저를 정성껏 돌봐주신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하는 제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입원한 그 병실 간이 침대에서 저와 함께 거의 살다시피 하시면서 밤낮으로 저를 당신의 친딸보다도 더 살뜰하게 돌봐주셨어요. 미호가 너 이렇게 산후조리 제대로 안 해주면 나중에 네 할머니께서 내 꿈에 나타나셔서 나한테 불호령 내리실 게다. 애지중지 곱게 키운 그 귀한 손녀딸을 며느리로 삼아놓고는 제대로 돌보지도 않는다고 말이야. 네 할머니께서 만약 지금 살아계셨더라면 분명히 하셨을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내가 대신하는 것이니까. 너는 아무 걱정일랑은 아예 하지도 말고 그냥 여기서 푹 쉬기나 해라. 어차피 너랑 나랑 집에 같이 가도 너는 한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해. 애 하나 보는 것도 보통 전쟁이 아닌데
아이고, 둘이나 한꺼번에 낳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남은 힘을 잘 비축해놔야지. 그리고 제가 병원에 그렇게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집에서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제 남편을 도와 쌍둥이들을 번갈아가며 돌봐주었죠. 내 가족이 이렇게나 많아졌다는 것을 바로 그때 처음으로 아주 깊이 실감했던 그런 순간이기도 해요. 남편이 회사에 출근해 있는 그 낮 동안에는 시아버지께서 당신의 그 바쁜 수선집 일은 잠시 옆집 초혜 씨 아저씨에게 맡겨두시고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손녀들을 돌보셨고, 남편보다 항상 일찍 퇴근을 하는 시동생 현준이가 시댁으로 곧장 달려와서는 시아버지를 도와 어린 조카들을 살뜰히 봤죠.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인 성장은 어느 순간 멈추지만 정신적인 성장은 그 이후로도 무한히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댁 식구들을 만나 함께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이 배우고 또 정신적으로도 아주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쌍둥이 딸 지아와 지민이가 3살이 되던 바로 그 해에 덜컥 또 셋째 아이 서진이가 생겼을 때는 그저 마냥 걱정 없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애 셋을 동시에 키운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저와 함께 그 모든 육아의 짐을 기꺼이 나눠 짊어져 줄 그런 든든한 식구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으니 그걸 믿고 제가 또 욕심을 한번 내볼 수 있었나 봐요. 제 사연이 그냥 이렇게 여기서 끝났다면 과연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후로도 저는 셋째 아들 서진이를 무사히 낳고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시동생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요. 하지만 제 그 충만했던 행복은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셋째 아이를 임신한 지 약 20주 정도 되었을 때 정말이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만큼 너무나도 끔찍하고도 슬픈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종종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든 그 미래를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부질없고 무의미한 상상들을 하곤 합니다. 그날은 남편이 회사 일로 평소보다 퇴근을 아주 늦게 한 날이었는데 밤 9시 정도가 다 되어서야 제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자기야, 지금 오는 길이야. 지금 거의 다 와가. 밥은 다들 먹었지. 아까 보니까 지아랑 지민이 벌써 다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하던데. 응, 아까 다 먹고 지금 막 진이랑 미니 씻기고 나왔어. 아이고, 우리 여보야 무거운 배 가지고 애들까지 씻기느라 힘들었겠구먼. 혹시 지금 출출하지는 않아. 내가 집에 가는 길에 뭐 맛있는 거라도 좀 사갈까 됐어. 지금 이 시간에 뭘 또 사와. 그냥 당신이나 빨리 들어와서 따뜻한 밥이나 챙겨 먹어. 에이, 그래도 출출하잖아. 우리 여보야 뱃속에 있는 우리 콩아리는 뭐 특별히 먹고 싶다고 안 해, 말만 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가면서 다 사갈 테니까 야식으로 같이 맛있게 먹자. 그냥 빨리 오라니까. 와서 아까 저녁에 끓여놓은 김치찌개 남은 거에다가 라면 살이나 하나 넣어서 같이 먹자. 정말 그거면 돼. 당신 혹시 매콤한 떡볶이 같은 거 먹고 싶지는 않아. 어제 TV에서 아주 유명한 즉석 떡볶이 맛집 나오는 거 보고 자기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떡볶이에다가 바삭한 튀김이랑 쫀득한 순대까지 지금 딱 안 당겨 뭐. 당신이 굳이 사온다면야 내가 마다않고 먹기는 하겠지. 거봐 먹고 싶어 하고 있었으면서. 알았어. 내가 그 떡볶이가 식기 전에 아주 그냥 광속으로 빨리 사갈게. 그러니까 자지 말고 딱 기다리고 있어. 저와 함께 야식으로 먹을 그 매콤한 떡볶이를 사오겠다는 남편. 저는 남편이 집에 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끔 미리 식탁 위에 깨끗한 그릇과 수저를 다 준비해 놓았고, 혹시 시부모님께서도 같이 드실 거냐고 여쭤보기 위해 시부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아직 그리 이른 시간은 아니었는데
두 분께서는 이미 TV를 켜놓으신 채로 침대 위에서 벌써 깊이 잠들어 계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TV를 끄고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남편이 집에 안 오는 거예요. 분명 남편은 그 당시 저희 부부가 아주 자주 사 먹던 그 동네 역 근처 포장마차에 들렀을 텐데 거기서 저희 집까지는 아무리 천천히 걸어와도 이 15분이 채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아, 이 시간에 우리처럼 야식 먹는 사람들이 또 많은가 보다 하고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다시 1시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도 남편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뭐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니 이상하게도 전화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 숨막히는 정막을 뚫고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아직도 안 들어오고 뭐 하는 혹시 박정민 씨 가족 되십니까?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 남편이 아니라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어떤 낯선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라서 차마 네 맞는데요 하고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는 제게 아주 차분하고도 냉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정민 씨께서 지금 큰 교통사고가 나셔서 저희가 지금 급히 병원으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너무나도 위중하니 가족분들이나 보호자분께서는 지금 최대한 빨리 이쪽 병원 응급실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서 시부모님을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흐흐흑. 어머님, 아버님 하고 울부짖는 제 그 커다란 울음소리에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 깜짝 놀라 허겁지겁 뛰쳐나오셨어요. 저는 제가 방금 전에 받은 그 끔찍한 전화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울기만 했고 시아버지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남편에게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직 어린 쌍둥이 딸들과 함께 집에 남으셨고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깊은 의식불명 상태로 수술실로 막 들어간 다음이었습니다. 중간에 수술실에 있던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밖으로 잠시 나오셔서 저와 시아버지께 남편의 현재 상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지금 어떤 응급수술을 하고 있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때는 제 귀에 그 어떤 말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장기가 심하게 파열이 되었고 갈비뼈가 여러 대 골절이 되었는데 그 부러진 뼈가 또 어딜 뚫었고 그런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은 제대로 알아먹지도 못했지만 제 남편이 지금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만큼은 아주 확실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제발 살려만 달라고,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신께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렸고 마침내 5시간이라는 그 길고도 긴 수술이 끝난 후 남편은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끝내 살리지 못했다고 정말 죄송하다는 그런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했고 시아버지는 그 말과 동시에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오열을 하셨습니다. 안 된다. 정민아 안 돼. 내 아들아. 정민아 정민아. 저는 병원 복도 전체에 처절하게 울려 퍼지는 시아버지의 그 슬픈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다 끔찍한 악몽이고 다시 눈을 뜨면 나는 우리 집 거실에서 매콤한 떡볶이를 사 올 남편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믿고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죠.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는 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고 제 팔 한쪽에는 차가운 링거 주사 바늘이 꽂혀 있더라고요. 주변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동생 현준이까지 모두 다 와서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제가 깨어난 것을 본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수술실 앞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었다고 나지막이 말씀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마치 홀린 사람처럼 물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은요? 그 사람은 나왔어요. 수술 잘 됐대요. 막 정신을 차리고 아직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계속해서 제 남편만을 찾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당신의 품에 꼭 끌어안고 함께 통곡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정민이. 너랑 아직 어린애들 두고 어떻게 그렇게 눈을 제대로 감았을꼬 하시면서요. 제 남편을 그렇게 처참하게 치고 달아났던 그 음주운전 차량은 신호위반을 하고 길을 건너던 제 남편을 그대로 친 뒤에 아주 뺑소니까지 쳤다고 해요. 하지만 몇 시간도 채 안 가서 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금방 경찰에 잡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남편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제정신인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어서 남편의 장례식조차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탈수 증세까지 너무나도 심하게 와서 이러다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의사의 그 단호한 말에 마음 놓고 실컷 울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너무나도 허무하고 또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저는 며칠 동안 아직도 눈앞에서 생생하게 아른거리는 제 남편의 그 환한 얼굴이 담긴 동영상만 하염없이 봤습니다. 영상 안에서 남편은 사랑스러운 쌍둥이 딸들을 양손에 하나씩 안고 공원 그네를 신나게 타고 있었죠. 지아야, 지민아, 저기 봐봐. 엄마 있네. 엄마한테 얼른 손 흔들어줘야지. 옳지. 엄마 사랑해요. 한번 해봐. 엄마 사랑해요. 며칠 내내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하고 시부모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그때 끝까지 그놈의 떡볶이를 안 먹겠다고 했으면 어쩌면 우리의 그 슬픈 미래가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때 그걸 굳이 사오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부질없는 죄책감에 저는 그냥 이대로 영원히 두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그냥 하늘나라로 훨훨 날아가 버리고 싶었어요. 거기에는 제 남편도 있고 저를 애지중지 키워주신 할머니도 계시니 어쩌면 이 지옥 같은 세상보다는 훨씬 더 살만할 것이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깊은 죄책감과 절망감 속에서 하루하루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말라갈 때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어떻게든 위로하시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셨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너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그렇게 매일같이 저를 다독여 주시면서요. 그런데 시부모의 그 따뜻한 위로가 오히려 저를 더욱더 슬프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남편 하나를 잃은 것이지만 두 분께서는 당신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소중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것인데, 그런 엄청난 슬픔 속에서도 제정신이 아닌 이 못난 며느리를 먼저 챙기고 걱정하시는 그 모습이 저를 더욱더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깊고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사람은 또 살긴 사라지더군요. 어린 쌍둥이 딸들이 제 곁에 바짝 다가와 매달려서 엄마 엄마 하고 울면 저도 모르게 정신을 차리고 애들을 달래고 먹이고 입히느라 시간은 또 그렇게 하염없이 흘러가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 뱃속에 있는 그 작은 아기는 엄마에게 지금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저 건강하게 이 세상에 태어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제 사랑하는 남편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났지만 그래도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잘 돌아갔고
저도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숨을 쉬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락 같은 아주 가느다란 한 줄기의 의지를 간신히 손에 쥐고 저는 마침내 막내 아들 서진이를 무사히 낳았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남편 덕분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이 곁에 계시니 이제부터는 다 괜찮을 것이라고 그렇게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셋째 아들을 낳고 몸조리를 어느 정도 다 끝내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시부모님께서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아주 어렵고도 힘겹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제 그만 제 인생을 찾아서 살라고 말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인생을 제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그게 지금 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자 나란히 앉아 계시던 시부모님께서는 아주 어렵게 그리고 아주 힘겹게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미호가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우리 집 며느리 역할까지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소리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님, 그런 섭섭한 말씀이 어디 있으세요? 제가 언제 어머님, 아버님 며느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희는 다 같이 한 가족이니까 당연하게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뿐인데요. 그 당연한 게 지금 너를 더욱더 힘들고 또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더는 너를 붙잡아 둘 수가 없어서 그런다. 한번 잘 생각해봐라, 미호가. 너 지금 어린애들 셋을 혼자서 다 보면서 나나 내 시애비까지 다 모시고 살고 있잖니. 미호가 너 아직 30 중반밖에 안 됐다. 30 중반이면 아직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고 한창 너 자신의 빛나는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야 할 그런 너무나도 소중한 때이야. 이미 죽은 내 남편 그늘에 평생 갇혀서 이렇게 늙은 시부모한테 네 모든 젊음과 인생을 다 헌신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 때가 아니라고. 이게 시부모하고 며느리하고 그깟 연 끊자는 그런 야박한 소리가 절대 아니야. 우리 정민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갔어도 너는 언제까지고 우리 소중한 며느리일 것이고 우리도 변함없이 내 시부모고 또 우리 애들한테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일 것이다. 네가 앞으로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우리가 경제적으로든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도와줄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얼굴 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거다. 그냥 우리도 내 그 무거운 어깨에 올려져 있는 그 엄청난 책임감과 무게를 아주 조금이라도 좀 덜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다. 미호가 처음에는 물론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설마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집 며느리도 아니라는 그런 매정한 말씀이신 건가? 아니면 어린애들 셋이나 데리고 있는 내가 이제는 너무나도 큰 짐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내보내시려는 건가? 정말이지 별의별 서운하고 또 야속한 생각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동생 현준이에게서 모든 자초지종을 다 전해 듣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시부모님의 그 깊고 깊은 진심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당신들의 그 사랑하는 아들, 제 남편 정민이가 남기고 간 그 어린 손주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괴롭고 또 고통스러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떠나간 아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또 안쓰러워서 도저히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 하셨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시부모님의 그 어려운 결정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어떻게든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을 전부 다 잊고 제게 남은 이 소중한 내 가족들과 함께 꿋꿋하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시부모님 역시도 먼저 떠나간 아들은
이제 그만 가슴에 묻고 당신들에게 남은 그 마지막 시간들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애쓰시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을 나와 새 아이들과 함께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나왔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그래도 몇 년 동안은 저희 생활비를 넉넉하게 보태줄 테니 정민이가 남겨놓고 간 그 얼마 되지 않는 보험금으로 당분간은 편하게 살라고 하셨지만 괜히 집에 저 혼자 그렇게 멀뚱히 앉아만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생각만 들 것 같아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시부모님께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 계속해서 쓰이셨는지 제가 집을 나가 살면서부터 시부모님께서는 매달 제 통장으로 생활비 100만 원씩을 꼬박꼬박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괜찮다고 이제 다시 안 보내주셔도 정말 괜찮다고 그렇게까지 사양을 했는데도 시부모님께서는 이건 너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우리 불쌍한 손주들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예쁜 옷이라도 한 벌 더 사 입히는데 보태 쓰라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돈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시댁을 나온 것을 절대로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부모님의 그 어려운 결정이었고 저 또한 그 결정을 존중하며 따른 것이니 만약 제가 그걸 후회하게 된다면 괜히 남편의 그 억울한 죽음을 핑계 삼아서 뭔가 안 좋은 선택을 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새 아이들과 함께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댁을 나오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또 한 번 가슴을 치며 크게 후회를 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은주 여사께서 그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말입니다. 저보다도 더 남편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던 시어머니께서는 그 후로 건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시긴 하셨어요. 몇 번이나 갑자기 쓰러지셔서 심장에 큰 무리를 받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어린 손주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주시던 그런 정정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분이 그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먼저 떠난 아들을 따라서 하늘나라로 훌쩍 떠나가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특유의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겨우 다시 한번 바뀌었던 제 성격이 시어머니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다시금 예전처럼 어둡고 피폐해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더욱더 힘들고 아프게 했던 것은 시어머니의 죽음이 제게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던 것도 물론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 후부터는 시아버지 박태진 어르신께서 저에게서 아주 조금씩 그리고 아주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어린 새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도 아주 자주 찾아갔었고 또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곤 했었는데 시어머니 장례식을 치른 그 이후부터는 시아버지께서 이상하게도 저를 자꾸만 피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은퇴하셔서 운영하시던 그 수선집도 다 접으신 분이 대체 얼마나 바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고 하나뿐인 며느리와 그 어린 손주들에게 단 한 번 제대로 시간을 안 내주시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서운하고 또 섭섭했습니다. 그저 꼬박꼬박 매달 제 통장으로 생활비 100만 원씩을 보내주시는 것과 제가 가끔씩 보내드리는 아이들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주 가끔씩 영상 통화를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시아버지께서는 아니다, 미호가. 애들 데리고 여기까지 2시간 넘게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어디 보통 일이냐. 그냥 너희들끼리 편하게 지내거라 하시면서 극구 만류하셨습니다. 시동생 현준이에게 혹시 시아버지께서 어디가 편찮으시기라도 하신 거냐 아니면 혹시 무슨 다른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거냐고 몇 번이나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시동생은 그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성격이 조금 과묵하게 바뀌시기는 했는데 형수님이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전혀 아니에요. 하고 그렇게만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저도 참으로 빵점짜리 며느리였던 것이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는 저 혼자 살기 바쁘다는 그런 이기적인 핑계로 시아버지께 너무나도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끔씩 전화 몇 번 드리고 아이들 사진이나 동영상 몇 개 보내드리고 하는 그걸로 이 못난 셔누리 노릇은 이제 다 했다고 그렇게 안일하게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제 어리석고도 아니라 생각의 하늘이 제게 큰 벌이라도 내리신 걸까요? 남편이 죽고 정확히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그렇게나 오랫동안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시던 시아버지께서 제게 아주 갑자기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나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시아버지의 그 연락이 하늘이 제게 내린 무서운 벌이냐고요. 그게 바로 시아버지와의 마지막 연락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른 채 전화를 받았던 저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듣는 시아버지의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어안이 벙벙해져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저한테 먼저 다 연락을 하셨어요? 저번부터 제가 먼저 전화드려도 잘 받지도 않으셨으면서 허허, 이 늙은이가 이제 귀가 잘 안 들려서 전화 소리가 잘 안 들리니 그걸 또 어쩔 수가 없지. 그래, 그동안 너하고 우리 애들은 별 탈 없이 다 잘 지내고 있었니? 네 목소리가 이렇게 밝고 건강한 걸 들으니 아무래도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많이 지치고 힘겨워 보이셨습니다. 네, 아버님. 저희야 뭐 늘 똑같죠. 아버님은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혹시라도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으시고요. 다음 주에 제가 시간 한번 내서 아버님 댁에 한번 찾아뵐까요? 늘 제가 먼저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며 극구 사양하시던 시아버지께서는 그런데 그날따라 웬일로 제 제안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 우리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 싶네. 그리고 미옥이가 예전에 우리 집에 살 때 자주 해줬던 그 뜨끈한 수제비도 한번 먹고 싶고, 미호가 내가 조만간 너희 집으로 한번 찾아가면 오랜만에 우리 며느리가 이 시아버지한테 해주던 그 맛있는 수제비 밥상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겠냐. 저는 얼른 당연하다고 아버님께서 언제든지 오시기만 하면 제가 직접 가서 아주 맛있게 해드리겠다고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그 말씀이 마치 두 번 다시는 놓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기회인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찾아뵙겠다고, 아니면 아버님께서 편하신 날짜 아무 때나 말씀만 해주시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아니다. 내가 너한테 가기 전에 미리 날짜 잡아서 다시 한번 연락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그날까지만 기다리고 있거라. 하고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서 정말 거의 7년이라는 그 긴 세월 만에 처음으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이라서 며칠 전부터 집 안 구석구석을 아주 그냥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깨끗하게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당일 아침에는 일찍부터 새벽 시장에 직접 가서 싱싱한 바지락이며 애호박 감자 같은 것들을 잔뜩 사와서는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그 수제비를 아주 그냥 큰 솥에 한가득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반죽해서 하나하나 정성껏 뚝뚝 떼어 넣은 그 쫄깃한 수제비도 혹시라도 모자랄 것 같아서 시아버지께서 혹시 밥을 더 드시고 싶어 하실 것도 같아서 따뜻한 쌀밥이랑 이런저런 맛있는 밑반찬들도 따로 정성껏 만들었고요. 시아버지께서 특히 수제비랑 그 아삭한 석박지를 함께 드시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셔서 석박지도 제가 며칠 전부터 미리 맛있게 담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기다렸고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어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시아버지가 도착하셨을 때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시동생 현준이와 함께 오셨는데 시동생의 부축을 받으며 함께 저희 집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제가 기억하는 그 건강하고 당당하셨던 저희 시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가 기억하는 시아버지께서는 키도 170 중반에 몸무게도 70kg이 넘는 아주 건강하고 다부진 체형이셨는데 그때 제 눈앞에 서 계신 시아버지께서는 정말이지 60kg이나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앙상하게 말라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서시는 그 위태로운 모습에서 저는 아주 크고도 불길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먼 길 오신 만큼 저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정성껏 차린 그 따뜻한 수제비 상을 시아버지 앞에 차려드렸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만들어드린 그 음식들을 아주 조금씩 그리고 아주 천천히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역시 이 맛이다. 이 맛이야. 내가 그동안 날이 추워지면 그렇게나 우리 미옥이가 해줬던 이 뜨끈한 수제비 생각이 간절하게 났다니까. 아이고, 아버님, 그럼 날 추워질 때마다 저한테 진작에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까지 늦게 오셨어요? 당연히 제가 아버님 댁으로 직접 가서라도 맛있게 해드렸을 텐데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시고는 희미하게 웃으시면서 이제라도 이렇게 먹었으면 됐다는 그런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마 식사하시는 그 내내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떠다니는 그 불길한 질문들을 쉽사리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고도 어색했던 그 식사를 전부 다 끝내고 나서야 저는 아주 어렵게 시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버님, 요새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신 거죠? 그건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제 간절한 희망사항을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시동생의 눈치를 한번 슬쩍 보고 다시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대답을 기다렸는데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저 살포시 희미한 미소를 한번 지으시고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늙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새삼스러울 게 뭐 있겠느냐. 네, 아버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어디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미호가, 너나 나나 이미 같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그런 아픔을 잘 알고 있으면서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참으로 미안하고 또 면목이 없구나. 나도 다 지나고 나서 너한테 알리고 싶었는데 아유 참, 이제 갈 날짜까지 다 받아놓은 사람 마음이 어찌 이리도 하루하루 약해지기만 하는 것인지. 너하고 우리 애들 얼굴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내가 그만해서는 안 될 욕심을 좀 부렸구나. 천천히 그리고 아주 힘겹게 말을 내뱉으시던 시아버지께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고 저도 그만 덜컥 겁이 나서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시아버지의 그 다음 말을 다 듣고 나서야 봇물처럼 쏟아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제 떠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고작 한 달 하고도 조금 더 남았으려나. 그래서 가기 전에 너랑 우리 애들 얼굴도 한번 실컷 보고 또 네가 이렇게 정성껏 해준 맛있는 음식도 한번 배불리 먹고 가려고. 그렇게 무리해서 오늘 여기까지 찾아왔다. 떠나실 날이라니요. 아버님, 그게 지금 다 무슨 오랜만에 오셔서 갑자기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나 먼저 떠나고 나서 우리 현준이 시동생한테 너희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 얼굴이랑 우리 손주들 얼굴은 꼭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그 많은 힘든 일들을 다 겪어낸 너한테 또다시 이런 슬픈 말을 전하게 되어서 내가 정말이지 면목이 없구나. 미안하다, 미호가. 정말 미안하다. 아버님이 왜 저한테 미안해하세요? 아버님이 뭘 그렇게 잘못하셨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왜요? 아니, 아버님 잘못하신 거 분명히 있으세요. 왜 그 말씀을 이제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얼굴 볼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7년이라는 그 긴 세월 만에 제게 다시 찾아오신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고는 그동안 제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시고 혼자서 외롭게 요양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는 제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락이 앞으로 다시 시아버지와 예전처럼 자주 왕래하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실상은 그 연락이 영원한 작별을 구하기 위한 그런 너무나도 슬픈 연락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엉엉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시아버지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때 마침 방에서 놀고 있던 제 막내 아들 서진이가 거실로 나오더니 그런 시아버지를 보고는 할아버지 왜 울어요 하고 아주 순진한 목소리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얼른 소매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쓱쓱 닦으시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이건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우는 거야. 이렇게 우리 서진이 엄마랑 그리고 우리 서진이랑 지민이랑 지아랑 아주 오랜만에 다 같이 한자리에서 만나서 이 할애비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우는 거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아무런 미련도 안 남게 너희들이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을 직접 보여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또 대견해서 그래서 우는 거고 미호가 너는 이제 아무것도 더 할 것도 없다. 그냥 이 시애비 마지막 가는 길 편안하게 잘 보내주기만 하면 돼. 그거면 된 것이다. 넌 이미 나한테 해준 게 이렇게나 많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괜찮아. 다 괜찮을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시아버지께 매달려서 엉엉 울면서 가지 마시라고 애원하고 싶었습니다. 원망도 하고 싶었고 그동안 시아버지께 너무나도 소홀했던 제 자신을 마구 때리고 탓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친할머니 앞에서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한번 저질렀었고 그리고 그 일을 평생토록 후회하고 또 후회했었기에 차마 시아버지께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 말고 그리고 매달리는 것 말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바로 그 마지막 날, 그 직전까지 저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즐겁게 잘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제 모든 힘을 다해 열심히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입원해 계시는 그 병원에 매일같이 찾아갔고 쌍둥이 딸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들을 전부 다 챙겨가서 자랑도 하고 또 막내 아들이 요즘 한창 배우고 있는 그 피아노 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회사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것도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만약 아버님께서 그때 저를 매정하게 내보내시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지금의 이런 좋은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기도 했죠. 어떻게든 시아버지께서 두 눈을 감으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 이번 생이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고
또 이렇게나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마음껏 느끼셨으면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한 달 하고도 17일째 되던 바로 그날 새벽 병원 침대 위에서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제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또다시 제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사람 한 명을 저 하늘의 차가운 별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며칠 뒤 시동생 현준이가 제게 다가와 시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라며 작은 편지 봉투 4개를 건네주었습니다. 저와 저희 세 아이들에게 각각 하나씩 남기신 것이었죠. 손주들에게는 너희 아빠, 제 남편 정민가 생전에 너희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훌륭하고 또 멋진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써두셨고, 또 그런 아빠가 하늘에서도 늘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예쁘고 건강하게,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으로 잘 자라주었으면 한다는 그런 간절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남기신 그 편지에는 제가 처음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바로 그날을 회상하시면서 서두를 시작하셨습니다. 미호가,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시집 오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왔던 바로 그날을 나는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나는 그때 네가 우리 부부와 현준이에게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았단다. 야무지고 똑 부러지게 할 말은 다 하면서도 종종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러워하는 너를 보면서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했었지. 그런데 그게 다 네가 과거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외롭게 살아왔던 그 지난한 흔적의 결과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땐 내 시애미 몰래 얼마나 많이 울기도 했단다. 그리고 그런 너에게 나도 그리고 내 시애미도 너를 애지중지 키워주신 네 할머니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주 든든하고 또 따뜻한 방패이자 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싶었다. 우리가 너에게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었었는지 지금 와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부디 네가 우리와 함께 사는 그 동안만큼은 아주 조금이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진심으로 행복했었기를 이 시애비는 간절히 빈다. 편지에는 저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시아버지의 그 따뜻하고도 애틋한 마음이 그득그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 한 통만으로도 저는 이미 시아버지의 그 깊고 깊은 진심을 전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동생 현준이는 제게 시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무려 2억이라는 아주 큰 금액의 유산까지 따로 남기셨다는 그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2억이라고요? 아니, 도련님, 제가 어떻게 그분께 이렇게까지 큰 돈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큰 돈 저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요? 도련님도 이제 곧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야 하는데 그때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형수님.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셨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제 몫까지 전부 다 넉넉하게 잘 남겨두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형수님께서는 아무 걱정일랑은 아예 하지도 마시고 또 아무런 부담도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다 가져가세요. 그건 아버지가 형수님한테 마지막으로 남기신 오롯이 형수님하고 우리 애들만을 위한 소중한 몫이니까요. 솔직히 저는 저보다도 이제 혼자 남게 된 시동생 현준이가 더 걱정이었거든요. 시동생은 30 후반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까지 홀로 편찮으신 시아버지를 모시느라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결혼도 아직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아버지께서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으니 그 크나큰 공허함과 외로움을 앞으로 또 어떻게 혼자서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아이들로는 그 깊은 공허함이 전부 다 메꿔지기는 힘들 것 같았고, 또 그동안 저희가 서로 거리를 두고 살아왔었기에 시동생이 과연 그걸 진심으로 원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그런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시동생 현준이가 제게 아주 단호하고도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수님, 그리고 우리 조카들, 이제부터는 제가 형수님과 조카들 인생의 한 부분으로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누가 있겠어요. 저 이제 정말 완전한 구하나 다름없는데, 형수님하고 우리 민이랑 진이랑 그리고 인우가 이제 제 유일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형도 없고 이제 부모님도 두 분 다 안 계셔서 형수님하고는 이제 법적으로는 남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 형이 평생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제 가족이라고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종종 찾아와도 너무 귀찮아하거나 내치지 말아주세요, 형수님. 저는 내가 왜 현준이 자네를 내치겠는가. 언제든지 환영이니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자주 오시게 하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하나뿐인 삼촌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저 역시도 시동생에게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았으니 고마운 것이 정말이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시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지만 주말이면 종종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와 아이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해 먹으면서 즐거운 가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른 시동생에게도 좋은 짝이 나타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야 하는 눈치라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그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함께 기억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요. 어쩌면 앞으로 제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며 살라는 그런 깊은 뜻으로 제가 지난 몇 년 되지 않는 그 아주 짧고도 강렬했던 시간 동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도 벅찬 행복들을 한꺼번에 다 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은 제가 돌아가신 할머니께,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제 남편에게, 그리고 너무나도 좋으셨던 시부모님께 그동안 받았던 그 모든 크고 깊은 은혜들을 이제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고 또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말입니다. 언젠가 저도 저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제가 예전에 그분들에게서 받았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따뜻한 가족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제 아이들에게 전부 다 쏟아붓고 있지만 만약 언젠가 제게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온다면, 아니 그런 기회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라도 제가 그동안 직접 겪었던 이 모든 기적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른 많은 어려운 분들께도 아낌없이 다 나누고 또 베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발자국이 바로 오늘 이곳 사연튜브에 제 부족한 사연을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굳은 약속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 길고도 두서 없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많은 분들이 부디 모래 위가 아닌 단단한 대리석 위에 아름다운 은혜를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작은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껏 도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모두들 늘 행복하시고 또 언제까지나 늘 건강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